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추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왔어요. 출제 기준에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자인 역사입니다. 각 시대가 디자인에 담은 메시지와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좀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기계 생산에 의한 품질 저하로 예술성이 떨어지니까 이에 반발해서 수공의 가치를 다시 주목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공의 가치를 강조하고 인간적인 노동과 예술의 결합을 추구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하면 핵심 키워드로 수공예를 강조하고 인간적인 노동, 예술과 노동의 결합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대표 인물로는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책 디자인, 직물 디자인 등 수공예 예술을 실천했습니다. 다음은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는 식물 등 자연에서 영감받은 유기적인 곡선과 장식적 모티브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그림들 본 적 있으시죠? 핵심 키워드로는 자연을 모티브했고 곡선, 장식적인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대표 인물로는 알퐁스 무아가 있어요. 그래서 알퐁스 무아는 포스터 디자인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 작품으로는 지스몽다의 연극 포스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생산이 계속되다 보니까 수공예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효율성, 예술성을 결합해보자 하고 실천한 게 바로 독일 공작 연맹입니다. 산업 디자인과 장인 정신의 조화를 모색한 독일 단체인데 예술성과 기계 생산, 효율성의 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있고요. 피터 베렌스가 있습니다. 후에 이 독일 공작 연맹은 바우하우스의 기반이 되게 돼요. 다음 미술사는 매우 중요한 큐비즘입니다. 사물을 기하학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 특징인데 큐비즘 하면 딱 생각나는 키워드가 입방체적 표현입니다. 사실적 표현을 탈피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에요. 대표 인물로는 피카소와 브라크가 있습니다. 1910년대 러시아 혁명기에 등장한 구성주의는 예술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와 산업에 기업하는 실용적인 도구로 본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와 기능적 목적을 강조하고요. 사회주의 이념과 연결하면서 산업 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기능성, 기하학적 형태의 사회주의 이념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문제, 데스틸입니다. 데스틸은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예술 운동으로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과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한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 하면은 데스틸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기하학적 단순성과 시각적 균형을 바탕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을 강조했고요. 대표 인물로는 피에트 몬드리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에 독일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종합예술학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교육, 요게 좀 키워드고요. 융합교육을 통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매우 강조했어요. 장식보다는 기능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는 현대 디자인의 교육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르데코입니다. 아르데코는 기하학적 무늬와 대칭적 장식이 특징인데 아르누보와 아주 대조가 되죠. 아르데코는 화려한 외관과 대중성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였습니다. 기계시대의 속도감과 기술적 진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자, 이번에는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다이즘이에요. 1차 세계대전 충격 속에 예술가들을 이성적인 세계에 대한 겁으로 만들어낸 반항의 예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 7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기존의 질서나 논리에 대한 거부,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표현이 매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의 핵심 키워드는 반예술, 우연성, 논리 거부, 무의미함이 키워드이고요. 하나의 예술 운동이자 시대의 분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의 대표 인물과 대표 작품으로는 마르셀 디샹의 샘입니다. 다다이즘의 논리를 거부했다면 초현실주의는 잠재의식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 이미지와 상징이 특징이고요. 핵심 키워드로는 무의식, 꿈, 비현실성 등이 있을 겁니다. 대표 인물로는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1940년대 뉴욕에서 등장한 추상표현주의입니다. 전쟁 후에 예술의 중심의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그리고 격렬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붓터치라던가 물감 뿌리기 같은 격렬한 제스처가 매우 대표적입니다. 이제 모더니즘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전개된 디자인 사조로 불필요한 장식을 빼고 기능 중심, 실용 중심, 구조 중심으로 최우선하는 디자인을 지향했어요. 핵심 키워드로는 단순화, 기능주의, 대량 생산, 실용성이 있고요. 현대 산업 디자인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화려하고 눈에 띄는 그게 바로 팝아트죠. 1950, 60년대에 걸쳐 대중문화와 소비사에 발달하면서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전개된 예술사조입니다. 광고, 만화, 브랜드 로고와 같은 요소들이 예술로 들어오게 됐어요. 색채, 반복, 패턴 등 대중적 시각 언어를 활용해서 친근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했고요. 대표 인물로는 앤디 월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이 너무 단순하고 기능만 따지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등장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체, 풍자, 감성, 혼합 양식 등 다양성을 중시하게 되고 이때 장식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 차이점을 꼭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공예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미술 공예운동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뭘까요? 바로 수공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수공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생산 땡, 기계 생산 효율성 높이기 위해 땡, 그쵸? 3번 보시면은 수공예의 가치를 강조했다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아르데코 디자인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아르데코와 아르누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르데코는 기하학적 무늬와 대칭적 장식을 특징으로 하며 화려한 외관을 갖춘다. 맞는 설명인 것 같죠? 2번 기계 생산에 대한 반발로 수공예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건 미술공예 운동 설명인 것 같고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곡선, 그러면 아르누보. 예술성과 기계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며 장인 정신을 강조한다. 독일 공작 연맹의 설명인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대중매체, 광고, 만화 등에서 영감을 받아 친숙하고 강렬한 색감, 반복적인 패턴, 그리고 산업적 생산 방식을 활용한 디자인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바로 팝아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디자인 역사에 대해 꼭 공부해 두시고요. 이 역사를 알면 지금 우리가 하는 디자인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터치 제스처 4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레스입니다. 화면 위를 손가락으로 일정 시간 꾹 눌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제스처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꾹 누르면 편집 모드에 진입하게 되죠. 그래서 프레스는 꾹 누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탭은 화면을 짧고 가볍게 톡 터치한 후 즉시 떼는 기본 입력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력 방식이고요. 앱을 실행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드래그입니다. 화면의 어떤 요소를 터치,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제스처입니다. 보통 파일을 다른 폴더에 옮길 때 앱 아이콘을 정렬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핀치입니다. 핀치는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리며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동작입니다. 보통 사진을 확대, 축소할 때 사용하고요. 지도 조작할 때 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모바일 터치 제스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모델링 살펴보도록 할게요. 3D 모델링은 가상 3차원 공간의 형태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애니메이션, 제품 디자인, 게임, 그래픽 등 아주 넓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3차원 모델링 종류에 대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입니다. 객체의 구조를 선과 점으로 표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윤곽 확인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 다음 서페이스 모델링입니다. 서페이스 모델링은 곡면을 활용하여 복잡한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곡면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곡선이 많은 제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실제 부피와 질감을 포함하여 실체감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엔지니어링, 제조,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수학적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형상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CAD, 건축 설계, 기계 설계 등에서 핵심입니다. 프렉타 모델링입니다.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복잡한 자연 형태를 생성하는 모델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산맥, 나뭇가지 같은 구조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티클 시스템입니다. 파티클이 입자죠. 그래서 입자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연기, 불꽃, 폭발, 눈, 비, 먼지 같은 자연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은 3D 데이터를 화면에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시각화 과정이죠. 이 렌더링에서 레이 트레이싱 꼭 기억해 두세요. 레이 트레이싱은 빛의 진행 경로를 따라 반사, 그림자, 굴절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렌더링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인 조명과 시각 효과 표현에 유리하고 고품질 영상, 그 다음 CG, 건축, 게임에서 활용이 됩니다. 레이 트레이싱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쉐이딩 기법입니다. 쉐이딩 기법에 플랫 쉐이딩, 고러드 쉐이딩, 폼 쉐이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 쉐이딩은 폴리곤이 면이거든요. 이때 면마다 단색으로 칠하는 가장 단순한 쉐이딩 방식입니다. 플랫 쉐이딩은 단순한 쉐이딩 방식 꼭 기억해 두시고 고러드 쉐이딩 하면은 보관법, 이게 좀 중요 포인트인데 면과 면이 그냥 만나면은 경계 부분이 아주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보관법이라고 하는데 그 보관법을 이용해서 더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게 경계선을 연결하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폼 쉐이딩입니다. 픽셀 단위로 정교한 렌더링을 수행하는 고급 쉐이딩 기법으로 가장 정교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번에 렌더링 과정 한번 볼 건데 텍스트에 대한 설명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렌더링 과정에서 투영이라고 하는 거는 3D 공간의 모델을 2D 화면에 맞게 변환하는 것을 투영이라고 하고요. 클리핑은 카메라 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클리핑. 음면 처리는 보이지 않는 면을 삭제하여 처리 속도를 최적화시키는 것을 음면 처리라고 하고요. 쉐이딩은 빛과 재질을 적용하여 모델에 현실감을 부여하는 것. 매칭은 2D 이미지를 3D 모델 표면에 입혀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 매칭이라고 합니다. 3D 형상 제작 과정은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 재질 및 조명을 설정하고 투영, 클리핑, 음면 처리, 쉐이딩, 렌더링 순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렌더링 과정과 해당 키워드에 대한 설명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용성 테스트의 형성적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책에 보시면 사용성 테스트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때 사용성 테스트에서 형성적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성적 사용성 테스트는 개발 초기 단계에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것을 형성적 사용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소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사용자 피드백을 즉각 수집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점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형성적 사용성 테스트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요 HTML 엔티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HTML에서 이런 꺽쇠, and 같은 문자를 그냥 쓰면 브라우저가 태그로 오해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특수 문자를 엔티티 코드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이제 보통 HTML에서는 한 칸을 띄우면은 한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칸을 제가 띄우게 되면은 그 또한 한 칸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 이 공백을 여러 번 띄우고 싶으면은 HTML에서 and, mbsp,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시면은 공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엔티티 코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보통 entity라는 코드를 바꿨을 때는 앞에는 and가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세미콜론으로 닫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mbsp 이게 non-breaking space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줄바꿈 없는 공백. 그래서 공백이 필요할 때는 and, mbsp, 세미콜론 이렇게 엔티티 코드를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and와 세미콜론 앞뒤에 잘 있고요. 그 다음 LT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less than입니다. 작다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꺽쇠 요거 쓰실 때 이거 그냥 쓰게 되면 태그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and, LT, 세미콜론 이라는 엔티티 코드로 바꿔서 써주시면은 HTML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 이렇게 닫는 태그 있죠? 닫히는 꺽쇠 같은 경우에는 GT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greater than, 크다라는 기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 기호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 바로 느낌 오죠? %의 AMP를 가지고 와서 써주시면 됩니다. and, AMP, 세미콜론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중에 MBSP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색체계 및 산업 색상 표준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KS입니다. KS는 특정 색체계에 속해 있진 않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색상 규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색상 번호와 표준 색 목록을 제공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제품, 건축, 인쇄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NCS입니다. NCS는 자연 색채 체계로 스웨덴 색채 연구소에서 개발한 현색기입니다. NCS는 인간의 시각적 지각을 기준으로 색을 배열했고요. 6가지 기본색, 흰색, 검정,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6가지 기본색을 기준으로 색을 표현했습니다. 현색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지각 중심 색체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JIS입니다. JIS는 일본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색 규격입니다. 먼색 계통에 기반한 색 표준도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주로 산업용 색상, 도장, 페인트 등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로 DIN. DIN은 독일 산업 표준 협회를 의미합니다. 독일 국가 표준으로 색상 번호 및 사용 기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RAL 색체계와 연동되면서 건축, 페인트, 교통 분야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RAL. RAL도 독일에서 개발된 산업용 색체계입니다. DIN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페인트, 코팅, 건축자재 등 실용 분야에 특화된 체계입니다. RAL은 시각적 인식 중심, 그러니까 현색계가 강하지만 실제 사용성에, 그러니까 응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NCS는 지각 중심의 대표 현색계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DIN 또한 현색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앞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 먼저 첫 번째, 다음 중 인간의 색 지각을 기반으로 색을 배열한 색 체계는 어느 것인가? 여기서 포인트는 인간의 색 지각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정답은 NCS죠. 그래서 NCS가 대표적인 지각 중심의 색 체계, 즉 현색계입니다. 반면 1번, 2번, 그리고 4번은 뭘까요? 바로 혼색계죠. 물리적 계산이 기반으로 된 혼색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현색계인 3번 NCS입니다. 2번, 다음 중 물리적 특성과 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색을 정의한 체계는 바로 정답이 나오죠. 정답은 CIE입니다. CIE는 국제조명위원회로 CIE XYZ, CIE LAB 등과 같은 혼색계 색 공간을 제안했죠. 그리고 나머지 NCS, OSA, DIN은 모두 현색계 기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보기 중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첫 번째, KS, 스웨덴 나오는 순간 틀렸죠? 두 번째, JIS 하면 일본인데 독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DIN, 일본 산업 틀렸죠? 그 다음 4번, 여기 줄바꿈이 잘못됐네요. NCS는 인간의 색 지각을 기반으로 한 색 체계화한 스웨덴 색 체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는 CIE LAB 색 체계의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전에 있는 설명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LAB 색 체계의 구성 요소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그러면 이 L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L은 lightness라고 해가지고 밝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과 4번 맞네요. 자, 그 다음 A와 B가 있는데 A, B 이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는 그냥 적녹축, 빨강과 녹색의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B는 황색과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의 축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연결이 잘못되었죠. 마지막으로 다음 중 설명이 또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JIS, 일본 산업색상 규격 맞아요. 일부 먼셀 계통을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NCS, 색광 혼합 방식에 따라 빛을 삼은 색 기준으로 한 색체계 아니죠. 아닌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NCS는 인간의 지각을 기준으로 색을 분류하는 현색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나머지도 볼게요. DIN, 독일 산업 표준으로 실용적인 색상 번호 체계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RAL도 독일에서 개발된 산업용 색상 체계 맞죠? 건축 도료 분야에 활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고 시험 치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